카프카 약 40여 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카프카 작품을 갖다가 평가했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상가들이 각각 자기의 관점으로 카프카를 인용해서 자기 사상을 펼치든지, 아니면 카프카의 문학을 그 자체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명한 사람 몇 분을 대면은 대표적인 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입니다.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를 읽어보면 뒤에 부록이 잠깐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카프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문학가인 밀랑 쿤테라. 밀랑 쿤테라 책 중에서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까미나 이런 철학가들과 다르게 문학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가 중에서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들레즈 갓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들레즈와 갓다리. 사이먼 앤 가펑클. 그러듯이 하나로 탁 들어오듯이 들레즈 하면은 갓다리 같이 들어오는데, 이들의 책 중에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몇 번 보기도 하고 어려워서 몇 번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카프카 읽으면 우리가 좀 어둡잖아요. 어둡고 이게 막 이 인생을 삶을 갖다가 이렇게 칙칙하게 보냐 그런 건데, 전혀 반대로 해석한 책입니다. 자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어떤 작품으로 카프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작품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들레즈 가타리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또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카프카의 작품은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자기만의 무게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 무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독특함이 언제나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카프카의 작품이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행운도 좀 있습니다. 행운도 왜냐하면 카프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작품을 전부 불태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몇 작품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편 3부작이 있었습니까? 성, 소송, 그 다음에 예전엔 아메리카라고 나왔었고 지금 실종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작품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많은 단편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막스 브로트라고. 카프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친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모든 걸 태우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태웠겠죠. 안 태웠을 뿐만 아니라 카프카의 연인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인으로는 펠리체 바우어라고 약혼을 2번 한 친구인데, 약혼을 2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버지 반대도 있는데 실존적 선택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문학으로 살아가는 것과 카프카는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짐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만 가족을 만들지 못하는, 만들게 됐을 때 자기가 문학이라는 것과 선택에 있어서 자기의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서 결국은 2번의 약혼과 2번의 파혼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연인도 사귀는데 그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분 이제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편지도 상당 부분은 태웁니다. 그쪽으로. 태우는데 남은 것들 또 막스 프로토가 다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스 프로토는 단지 그런 카프카의 작품을 모아서 나중에 출판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카프카가 젊었을 때 자기의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는 거의 유일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나중에 막스 프로트가 장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작품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유대 공동체에 대한 강한 어떤 애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스 프로트는. 카프카는 그러지 않고요. 카프카는 그러지 않은데. 근데 가져가서 그 작품을 원고죠. 그대로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막스 프로트는 편집도 합니다. 편집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저희 장편 알고 있는 3부작은 1, 2, 3, 4, 한 20부 이렇게 있다면요. 그것을 카프카가 순서를 편집한 건 아닙니다. 순서를 편집한 거 아니고 그냥 단편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막스 프로토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순서는 그러니까 막스 프로토가 정한 겁니다. 자기의 문학관에 의해서 정한 거죠. 물론 이건 나중에 막스 프로트의 문학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막스 브루토가 평론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초기엔 다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연구가들이 막스 브루토의 원고를 다시 보면서 편집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의 문학관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하면서 연베이스 신분이 예전에 읽던 것은 막스 브루토가 편집한 걸로 읽고 계시는 거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새로운 연구하면서 그 편집본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스 브루토가 그 6필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여비사한테 그걸 주거든요. 죽기 전에. 뭐 그냥 죽였으니까 둘 간의 관계가 연인 관계겠죠. 젊은. 네. 나중에 그분이 갖고 있다가 그 6필 원고를 딸들에게 다시 줍니다. 거의 최근에, 뭐 10여 년, 20여 년 전에 그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가. 이것은 국가 소유다. 그 인류의 유물이다. 카프카가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벌어집니다. 아니다. 개인 소유다. 이런 것이 상당한 법정 기간이 오래 있다가 결국은 국가 소유로 넘어갑니다. 뭐 그 전에 일정 정도 몇 개의 작품은 유고는 6필 원고는 개인적으로 팔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달러인가 그때 이렇게 팔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 원고는 다 남아 있고 이스라엘에서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스 브루토의 그런 지대한 공헌이 있었는데 사람이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언제나 있습니다. 막스 브루토는 유대주의자고 유대적인 사유에 의해서 문학을 거의 평가합니다. 그래서 막스 브루토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에 카프카에 대한 해석은 거의 유대이즘, 즉 시오니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변신에서 첫 장면 너무나 유명한 갑충으로 나오는 장면. 어떤 책은 갑충으로 나오고 다른 거 나오는데 여기 제가 한 민음사에도 갑충이 나오지 않는데 저는 그냥 갑충으로 이야기하던 버릇이 있어서 갑충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시오니즘이는 즉 유대이즘이라 하면은 원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원죄. 그리고 하나하나의 행동을 어떤 신 앞에서 복종 그리고 자기의 신 앞에서 복종을 실현하는 것에서 실패와 성공의 과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성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마찬가지고 실종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거의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막스 브루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초기에 너무 지대했습니다. 지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긍정적인 자기의 어떤 작품을 남긴 것과 평론을 남긴 것이 있지만 또 한편은 그런 똑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 이런 것이 막스 브루토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을 보는 거죠. 아니면 못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스 브루토에 의해서 남겨진 수많은 작품이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집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요. 솔 출판사에 나왔는데 이 전집이 나온 국가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카프카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럼 이 문학, 이제 그런 문학을 우리가 카프카 문학을 카프카에서 쓰여지고 카프카에서 또한 그 당시에 출판도 됐지만 친구에 의해서 보존되고 출판된 이 책을 우리가 이게 읽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오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풀려지는 방향이 다르듯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읽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프카를 읽을 때 크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안 읽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주요한 크게 카프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이 관점을 알아야겠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이죠. 카프카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인데 아까 이렇게 막스 브루토가 유대니즘, 즉 시오니즘으로 카프카를 해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유대인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삶을 카프카가 또 고스란히 살아오면서 그것이 문학 작품에 투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체코죠, 프라하. 근데 지금이 체코 프라하지 당시 살았을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라하에서 살았을 때 카프카는 이미 동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족이. 동화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인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누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유대인을 동화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실현한 사람들. 어느 정도 부에 기반으로 됐고 지적인 기반으로 됐고 중산층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도 종교 기념일 때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데 부모 세대에서 기념일에 유대적 전통의 기념일을 하니까 자식으로서 참가하는 이런 유대인이었죠. 카프카도. 독일어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이고, 교육도 철저하게 독일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 당대의 유럽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 동아 유대인을 한편으로는 받아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받아주면서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은 게토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어떤 그들을 특별한 어떤 특징을 살리게 해서 공동체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였었죠. 유럽이라는 사회는. 근데 어느 시대에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도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의식이 계몽적 의식으로 성장하고, 또한 유대인들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동화되면서 이들이 구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될 때 또 한편은 그걸 공동체에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싫어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싫어하겠죠. 이들이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거부됐던 애들인데 나하고 구별이 안 되네? 이러면서 또 한 번 배척이 되는 어떤 이상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카프카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그 동아 유대인으로서, 유럽 시민으로서, 국가의 하나의 민족 구성으로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그 국가 이루어 참가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한 행정 조직에 들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가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래, 우리도 이제 이들이 조국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조국의 일원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그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신체적으로 이들은 아직 좀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도 많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평발. 근데 평발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지역의 특정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때 발이 많이 걷지 않을게 평발이 많이 나타나게 된대요. 평발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군대 입대 확률이 적어지겠죠. 희생을 하고더라도. 그러면 이 결과가 유럽 사회에서 배제되면서 나온 결과인데, 평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전쟁이 되면은 참여율이 하여튼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참여율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평가는 저들은 국가의 어떤 지키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또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또한 살게 됩니다. 근데 카프카는 그래서 하나의 이방인으로 정착되어 있지만 이방인의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방랑이라고 다릅니다. 방랑한다는 것은 여기 갔다가 다른 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가지 못해요. 정착해야 하는 곳인데, 정착을 하는데 정착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오늘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카프카의 불안의 심리와, 하지만 또 한편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심리, 하지만 안 되는 심리가 함께 이렇게 많은 작품에 투영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부 유대인하고 동부 유대인하고 약간 달라요. 서부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는 좀 잘 사고 유럽이 동부 못 살잖아요. 동부 유대인은 일종의 집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카프카가 한때는 이렇게 집시처럼 유랑하고 있는 그 동부 유대인한테 굉장히 그 애정을 갖기도 하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서부 유대인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그 동부 유대인이 뭔가 전통을 지키고 자기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카프카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학은 아버지로 해석이 돼도 카프카 문학은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워낙 아버지 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버지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인하죠. 사진에 볼 때 이쪽이 아버지고 우측이 카프카입니다. 인상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카프카의 기죽어 있는 모습이 있고 아버지의 그 당당한 모습, 덩치도 있고. 카프카는 평생 몸이 약했고 나중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폐결핵에 걸렸을 때도 폐결핵 걸리면 영양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잖아요. 고기를 안 먹어, 거부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강한 어떤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 것도 문학에 녹여 있어요. 문학에 녹여 있는데 변신에서는 그 볼 수 없지만 다른 데에서는 많이 이렇게 문학에 녹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자기 혼자 장사를 해서 자수성가해서 사업체를 일으키고 강인한 어떤 정신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카프카가 기필코 너는 우리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근데 카프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뭐냐면 나는 문학이다 생각했습니다. 25만에서 나오는 나는 문학이 또 있지만 내 몸 자체가 문학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문학으로 살지 못하면 이미 자기 삶이 아닌 거죠. 이런 삶을 아버지는 그렇게 강제했으니 그게 통했겠습니까? 나중에 타협을 해서 법학을 전공하기도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오래 못 있죠. 법학을 전공해서 취직도 하는데 보험회사에 일종의 공사 같은데 취직하는데 거기서 조금 있었던 이유가 거기는 퇴근을 2시에 한대요. 2시에 하고 그러면 2시에 하면은 카프카 거기서 살짝 낮잠 자고 산책하고 밤새도록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약간 사회주의적 사상을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냥 강력한 어떤 카프카에 대한 영향력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카프카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는 이렇게 따로 자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따로 자는데 이 저녁에 두려움을 느꼈다든가 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그날 밤에 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방에 테라스에다 놓아두고 밤새 거기에서 있게 했대요. 그래서 평생 카프카는 그 기억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속에 보면 그런 것이 변조돼서 거의 안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프카의 중단편이라고 해야 되나? 단편 중에 선고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선고라는 문학 작품인데 그걸 거의 하룻밤만에 썼대요. 하룻밤만에 썼는데 거기 제가 그 그림 옆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이 선고라는 작품을 보면 카프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분에서 아버지가 카프카한테 당연히 문학 작품에서는 카프카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카프카한테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한다.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그 강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대표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문학 작품에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 또 한편 카프카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관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만큼이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 형태가 커지면 관료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운영을 해야 하려면 관료체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때 이게 원활하게 잘 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원활하게 잘 되는 대신에 인간 하나하나의 존중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관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는 효율성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그 당시에 당연히 20세기 초반이니까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이니까 20세기 초반에 자본주의와 관료주의가 극대화될 때 아닙니까? 카프카의 문학 작품에는 이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성 같은 걸 읽으면 그게 많이 느껴요. 이 시오니즘으로 성을 읽으면은 성은 참 멀리에 있지만 당도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견된 사람들도 이 주인공은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구멍을 통해서 본다든가, 멀리 우리가 마치 그리스 신화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신을 접할 때 그런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은 성을 또 관료주의를 읽으면 이렇게 익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없고 서류만 있습니다. 성과의 관계는 없고 관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도 또 한편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료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문학 작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변신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것은 아마 상당히 카프카 해석에서 후반부에 차지하는 해석이거든요. 후반부에 차지하는 해석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들레즈 갓다리의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 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거. 예를 들면 밀랑 쿤테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데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즈 갓다이라는 철학자는 이 카프카의 작품을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데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기 철학 작품을 하는데. 근데 밀랑 쿤테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문학 그 자체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카프카를 갖다가 비유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자유라는 것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읽을 때는 유대인이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거, 관료주의, 자유에 대한 것을 갖다 같이 혼합시켜 있지만 가장 크게는 3, 4번 관료주의와 자유를 통해서 많이 읽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지 자기 읽으면서 자기 스타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카프카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점이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변신에 대한 독서 모임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강의 형태로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질문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독서 모임 형태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독서 모임 할 때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랜 동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잘했다. 잘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울리는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장에서 갑축으로 변하고 자고 나니까 딱 벌레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대한 해석과 그 이후에 이제 가족의 변화가 두 가지의 변화로 읽으면 재밌거든요. 갑축으로 변했을 때의 그레고로 잠자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 이렇게 두 개의 변화가 쭉 이어집니다. 한 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신데 치매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점점 악화되고 가는 모습과 점점 이렇게 치매로 되고 몸도 약화되면서 모습과 자기가 처음과 자기가 달라지는 모습,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때 마침 저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실 때거든요. 상당 기간을.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인하는 것이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 말의 톤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전달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그 해석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하고 잘 많이 느껴지는 거고,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은 안 씁니다.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데, 하여튼 가장 크게 저는 가장 강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를 주요하게 카프카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 카프카의 변신을 자유라는 키워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고, 그래서 이제 본문에 쭉 나가는데요. 이 카프카의 변신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용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레고리 잠자가 자기 방에서 나갑니다. 나갔다 이렇게 3번 나갑니다. 3번. 이걸 읽으신 분은 3번 나갔다는 걸 아신 분은 아주 잘 읽으신 거예요. 3번 나갔다 들어옵니다. 아셨어요? 3번 나간 것을? 3번 나갈 때 들어오고 또 하나 뭐냐면 3번 나가서 들어올 때 큰 충격을 받아요. 육체적 충격,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저기 그것까지 읽으시면은 잘 읽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카프카의 초판본 그림입니다. 이게 카프카가 이 초판본을 찍을 때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벌레를 그리지 마.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제가 이렇게 메뉴에 잠자가 해충으로 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바로 답을 이야기하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훑어보면서 한번 이제 사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제 주요한 해석이 주요한 큰 흐름을 타고 가겠지만 또한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 생각의 맥락을 잡으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야기를 전 잠자의 직업으로 잡고 싶어요. 잠자가 외판 사원이지 않습니까? 잠자가 몇 시에 일어나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몇 시에 기차를 타죠? 5시에 기차를 타고 나가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팔 것인가 계획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딱 하루
잠깐 늦었는데 지배인이 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외판사원이란 건 뭐냐? 20세기 초반에 아니면 19세기 말에 외판사원. 지금도 물론 외판사원이 있죠. 그리고 큰 어떤 핵심적인 맥락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번창하면서 상품이 대량 생산으로 나오고 이걸 대량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었을 때는 상품이라는 것은 그때는 상품이 아니죠. 어떤 자기의 필요한 물건은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장 같은 데 가서 그걸 교환하는 거죠. 직접 문물 교환이 아니라 돈이 거기서 매개역환하면서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만들어주죠. 너는 이게 필요해야 돼. 라는 광고. 그리고 너는 이 필요하게 돼야 되는 것을 기필코 알아야 돼. 하는 외판 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움직임 속에서 그레고리 잠자는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판매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그걸 움직이는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나야 되고 5시에 기차를 타야 되고 집에 와서도 물품을 파는 데에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지배인이 와서 왜 안 한다가 물어보는. 그리고 가족은 당장 걱정하죠. 큰일 났다 하면서. 엄마는 그래서 지배인이 오니까 변명을 하게 됩니다. 3쪽에 3번 보시면 작은 글자 줄친데 보겠습니다. 기차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적이고 나쁜 식사, 자꾸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지속되지도 결코 정들지도 못하는 인간관계 등 마귀가 와서 다 쓸어가라지. 자기의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외판 사원인 그레고리에게도 자그마한 시간이 있으면은 그 짬을 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간이 있으면 액자를 만드는 겁니다. 액자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액자에다가 금도금을 해요. 그리고 잡지에 있는 그 여성을 넣어서 어디다 걸어놓습니까? 책장 위에다 걸어놔요. 책장 위에다가. 그 책장은 어떤 책장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고 책 읽던 책장이에요. 거기에 걸어놓습니다. 그레고리 잠자가 아침에 잠자에서 일어나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레고리 잠자가 맨 처음에 사고하는 게 뭡니까?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직장에. 어떻게든 직장에 가려고 해요. 이 정도로 이 그레고리 잠자의 몸은 그 시대의 하나의 부품으로 몸이 완전히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몸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장을 보면요. 자기를 싹 훑어봅니다. 자기 몸이 어떤가. 훑어보다가 시야가 딱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액자에 갑니다. 액자에 가고 그 여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액자와 그 여성, 액자 속에 있는 그 여성에 대한 해석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액자를 한번 만드는 것은 언제 만드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도 외판 사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계획이 짜는데 이 계획을 벗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외판 사원으로 충실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액자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액자를 만드는. 마치 그것은 자기가 글을 쓰는 시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언제나. 내가 언젠가 아버지 빚을 다 갚고 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고 하나 또 하나가 뭐였죠? 동생을 음악을 가르쳐야지. 2개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놓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저는 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자가 언제나 자기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숨겨졌던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 일기장에
자기만의 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의 흔적들이. 아니면 가구 집안에 훑어보면 내가 그려왔던 그림, 아니면 내가 써있던 글,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어떠한 다른 작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없이 이사가면서 버렸는데 남아있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나하고 끝없이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것. 저는 그것이 액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야, 그거 좀 무리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게 뒷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얘가 누이와 엄마한테 내가 만약에 널 이걸 치우면 너한테 덤벼버릴 거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을 치울 때 책상을 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액자까지 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액자에 딱 달라붙어요. 만약에 이 책상과 액자까지 건든다면 내가 엄마한테 뛰어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것을 외판사원 일과 또 자기가 자기가 소중히 자기 몸의 시간, 그 자유로운 몸의 시간을 만들었던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걸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세 번째가 이제 내 인생에서 과다한 정기는 빚을 갚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죠. 아까 말씀 두 개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글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음악학원을 보내는 거. 그럼 우리가 음악이 무엇인가를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음악이. 근데 문학 작품을 보면은 음악이 상징적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음악이 상징적으로 잘 나오는데 뒤에 할 이야기를 앞에 끌어당겨서 이야기하자면은 음악에 대해서 데미안은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안 읽어도 읽었다고 생각되는 책이 몇 개 있잖아요. 다 아는 책들이. 네. 데미안에 보면은 데미안이 여기서 저희가 나중에 할 건데 성장 과정에서 데미안 읽으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명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탁 나와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인데 어떻게 만나냐면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그들 맺어주는 겁니다. 음악이 단지 맺어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사유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음악이라는 어떤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데미안도 데미안이 아니죠. 싱클레어가 마지막 만난 것이 그 신부인데 젊은 신부인데 그 신부를 만날 때 그 음악의 관계 속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것은 이미 음악을 알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끼리의 굉장히 고도의 대화예요. 수준 높은 사람들의 대화죠. 이런 거거든요. 음악이라는 건 이렇게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충으로 변한 다음 그레고리의 행동을 살펴보자. 그레고리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레고리가 아까 처음 딱 갑충으로 변한 자기를 보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직장을 어떻게 할까 합니다.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장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면은 가장 크게 그런 거죠. 내 몸의 걱정만큼이나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신해서 카프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에다 말하고자 하는 시대와 시대 전과 지금도 그게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또한 근데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잠자는 액자를 바로 바라보죠. 액자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변해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벌레가 돼서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엔 직장에 가려고 막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 그 자체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면서 즐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벌써 몸이 반은 침대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 새로운 방법은 아주 쉬워 힘이 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누운 채 그네 타듯 몸을 마냥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차를 타야 되고 집에 와서도 그 외판 사원이라는 시스템에서 자기 몸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사유로 생각과 몸을 집어넣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는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이 아침 처음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 아침에. 그리고 다리들이 완전 무연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 몸을 실어가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기뻤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관료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일원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몸이었었는데 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자기가 밖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누이 동생이 문을 열라고 하고 그리고 지배인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안에서 열어요. 열어서 하니까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하고 놀래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몰아넣는 거죠. 여기 살짝 읽어볼게요. 7번. 순간순간 아버지의 손에 들린 단장으로부터는 그 등허리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이 날라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옆구리가 쓸려서 상처가 난 하얗게 칠한 문에 흉한 얼룩이 남았고 그러더니 금방 꽉 끼어버려 혼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들어가려고 꽉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발로 팍 차버리죠. 차버리니까 여기 상처가 나는 겁니다. 상처가 나서 새참 발길질하여 그는 피를 몹시 흘리며 자기 방으로 멀리 날아들어갔다. 출입문까지 단장으로 쳐서 다치고 나자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졌다. 여기가 1장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발로 팍 차해서 상처가 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어떤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약간 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대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료적인 어떤 상징으로 아버지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상징으로 그 대표로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상징은 그런 상징을 아직까지는 이게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그레고리 잠자가 이제 외판 사울의 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잡고 있을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갑충이나 벌레 같은 존재밖에 안 되겠죠. 생산적인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족에게서도 그자는 벌레같이 취급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거대한 가부장적 힘이, 관료주의적 힘이 그를 상처내는 걸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틀로 가족의 변화와 그레고리 잠자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편으로는 그레고리 잠자의 변화가 더 이렇게 잘 읽을 수 있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변화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레고리 잠자의 감각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각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의 변화라고 않고 감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는 감각의 변화보다 더 원초적이지 않거든요. 근원적이지 않고 우리 감각의 변화보다는. 그러면 뭐가 더 우수한 작용이냐 우리에서 이성과 그거 모르는 거죠. 어떤 때는 이성적 작용이 잘 작용한 것이 좀 더 나에게 긍정적인 가치로 작용할 때 있고 어떤 때는 감각적인 것이 더 작용할 때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몸의 변화는 감각적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때, 스팸을 느낄 때, 아니면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것은 이성적 사유로 해서 느낄 수도 있겠죠. 팔등시지 아름답다는 거. 3대 4의 비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원래 그게 감각적으로 체득된 것이라면 배우면서 감각과 융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엄마가 제일 이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감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감각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거 세서부터 변하게 되죠. 처음에 누이가 먹는 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이가 직접 잠자하고 소통을 하죠. 근데 카프카의 삶에서도 누이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이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히 아버지도 그러지만 어머니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왜 평가하는가 모르겠는데 카프카의 글 스타일이에요. 직물적인 스타일인데 이게 서술적으로 그 설명한 게 아니라 직물적으로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벌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좋은 어떤 마음의 양식이 온다 이게 아니라 도끼로 머리를 짜게 버리는 그런 책을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냥꾼, 엄마는 사냥개, 나는 사냥감 이렇게 가족을 표현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왜냐면 자기 몸을 이미 자기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누이가 그걸 좀 이해해줘요. 누이가 이해해주고 언제나 이렇게 글 쓰는 데에서도 공간도 마련해주기도 하고 친구 막스 프루트가 있듯이 누이가 좀 하는데 누이가 3명이 있는데 그래서 1명이 이해를 해주는데요. 나중에 그 카프카 집안의 아버지 사업을 제부가 이제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에서 많이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니까 잠시 이제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야 그때는 좀 네가 좀 해라. 카프카 네가 좀 해라. 그런데 카프카 그걸 잘 안 해요. 그거. 누이가 그때 또 동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조하다가 동조를 하지 않아줘요. 근데 그 시기하고 변신을 쓰는 시기가 겹쳤대요, 많이.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참 작가들 대단해요. 저는 못 쓰겠더라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그냥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누이와 관계는 있어요. 누이와가 이렇게 먹을 거 주죠. 먹을 걸 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 걸 주잖아요. 우유나 되는 걸. 상하지 않는 걸 준 거죠.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이렇게 안 맞는가 보다. 나중에 상한 걸 주죠. 상한 걸 주다가도 얘가 나중에 안 먹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외부에서 어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음식에서도 어떤 단절의 과정이 갔는데 이것을 그러면 단지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단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 3부에 보면은 하숙생을 키웁니다. 하숙생.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숙생을 보면서 학생들이 먹는 모습을 봐요. 삶이 먹는 거였던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격을스럽게 먹고 이를 가지고 먹으면서 저렇게 먹느니 저렇게 먹느니 난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리고 잠자는 음악을 들어 나오거든요. 음악을 들어 나오는데 자기 양식이 음악이니까 삶의 양식이 음악이 들어 나오는데 그들의 그렇게 객을스럽게 먹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먹으면 죽고 말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서서히 단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감정에서 불안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껴요. 기쁨도 느끼지만. 5쪽에 볼까요? 5쪽. 밑에 마지막 문단. 이제는 분명 아침까지 아무도 더 이상 그레고르에게로 들어오지 않을 테니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새로이 꾸며가야 할 것인가를 방해받지 않고 생각해 볼 긴 시간을 갖게 되었다. 벌레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방에서. 자기가 고대했던 시간을 이제 서서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가족한테는 서서히 갑충으로서 평가되고 버림받게 되는 과정이 또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줄친 거 보겠습니다. 가벼운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는 서둘러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등이 약간 짓눌리고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아늑하게 느꼈고 수치심,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방 밑으로 그 소파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수치심이 뭘까요? 뭘까? 그런 게 아닐까요? 뭘까 일종의 두 개 같아요. 두 개가 중첩되는데 가족을 못 먹여 살리는 나. 또 하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 살아왔던 나. 이 두 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창피함을 느끼면서. 6쪽입니다. 가족도 변화가겠죠. 가족이 어떻게 변해가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잠자가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신문도 있고 음악도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선수가 된다면 이쪽에 보면 이번에 보면은 누이가 자기에게 늘 이야기하고 또 편지 쓰곤 했던 이 낭독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폐지된 모양이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죠.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꾼 거고. 근데 아버지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이자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을 않고 먹고 살 만큼의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레고리 잠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3번에 나옵니다. 4번 보면은 언제나 자기는 이제 가족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처음과 지금과 계속 변하지 않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을 읽어보면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와는 달리 음악을 몹시 사랑하고 감동적으로 바이올린을 켤줄아는 누이를 내년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든 돈이야 만들 테니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음악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 남모르는 계획이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돈을 모으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자기 감각의 변화에서 이야기가 이 돈을 벌여야 될 필요성에 미치면 우선 언제나 그레고르는 문을 떠나 문 곁에 놓인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수치와 슬픔으로 몸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럴 때 뭐냐면 창문을 봅니다. 창문가로 소파를 옮겨요. 옮기고 창문에서 기대서 창문 밖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전에 느꼈던 아득하게 잊어버렸던 해방감이 다시 찾아오는 걸 느낍니다. 그걸 회상하면서 있죠. 완전 자기만의 시간을 이제 잡았던 거죠. 마치 적어도 자기가 이런 어떤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액자를 만들었던 그 시간이 지속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것은 그런 시간을 이제 온전히 자기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갑축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이랬을 때 갑축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었던 거죠. 얘를.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갑축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 이 그레고리 잠자의 변화의 모습에 거의 절정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먹는 일도 그에게는 더 이상 전혀 나게 되지 않아서 먹는 일도 보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벽과 천적을 다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자기 액체가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렇게 해요. 이것이 글쓰기 아닌가. 자기만의 글쓰기를 하다가 이렇게 쉬고 마치 보험회사 다니면서 2시에 퇴근을 하면은 자기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한 다음에 밤새도록 글 썼던 그 자기 모습을 갖다가 투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히 그런 천장을 이리저리 즐겨 매달려 있었다. 한결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으며 가벼운 진동이 전신을 스쳐갔다. 맨 마지막 굵은 글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론 몸을 전과는 아주 다르게 마음대로 놀릴 수 있어 그렇게 크게 떨어져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자기 몸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7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글쓰기 놀이로 상징되는 그리고 자기 몸을 완전히 자기 거화 시켜서 자기 몸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즐깁니다. 이제 끝없이. 근데 누이가 딱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누이는 누이 시각으로 해석하겠죠. 당연하겠죠. 누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오락으로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방을 치워줄까? 잘 놀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누이는 누이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그거 혹시 그냥 방 지금 다 치우는 거 그러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다 치우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겠습니다. 6번인데 세 번째입니다. 책상을 막 치우려고 할 때입니다.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는 벌써 비어버린 벽에 온통 털옷에 감싸인 여자의 사진이 눈에 띄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급히 기어 올라가 액자 유리에다 몸을 찰싹 붙였는데 유리는 그를 꽉 잡아주었고 그 뜨거운 배에 기분 좋게 와닿았다. 최소한 그레고르가 지금 빈틈없이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분명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만약에 빼앗아 간다면 엄마라도 내가 그에게 뛰쳐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액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여성의 것은 잡지에서 오려는 여성의 모습은 외인과는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여성을 그린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꼿꼿하게 앉아서 팔꿈치에 온통 이렇게 털토시를 가지고 있고 코트를 입고 있고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대조되는 인물.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조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부장제적인 아버지, 관료적인 아버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아버지거든요. 반대 측면에서 어머니가 나오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나오지만 어머니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반대 역할을 하는 건 액자죠. 도리어 액자고 자기의 어떤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려는 자기죠. 저는 그 역할의 극대화가 그 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단계의 어떤 유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아마 다음 모임에서 하면은 거기에서 비슷한 예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켜보고 있는 자기가 끝없이 아버지와 대치되는 인물로서 그 철토씨를 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그레고르 잠자에게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강력하게 그 아까 말했던 관료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정점에 있는 누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들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항 힘이겠죠. 여기까지 이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머니가 기절을 해요. 기절할 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겠죠. 또 단장을 휘두르면서 주면서 결국은 사과를 던집니다. 사과가 꽂히죠. 이것을 빼도 못하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갑니다. 하고 여기서 덧나은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그다음에 3장. 여기서 이제 잠자의 죽음과 가족 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간단히 또 훑어보기도 하고 하숙인들에게 가족이 대응하는 모습들, 음악에 대한 하숙인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누이의 반응과 잠자의 반응 그리고 이제 누이도 해충으로 변한 잠자의 반응이 바뀌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잘 나와 있죠.
제복을 입은 모습.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잠자리를 만들고 자지 않습니다. 소파에 딱 있죠. 소파에 있다가 어머니와 딸이 거기서 마치 자기를 씌우들듯이 잠자리로 데려다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1장에 잠깐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딴 게. 그게 그레고리라고 나와 있지만 그게 아버지 모습이죠. 실제 아버지는 군인이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요, 자기의 어떤 계급 상승, 계층 상승을 위해서 군인을 많이 지원했대요. 왜냐하면 나도 너희 이 나라에 내가 체코에 있으면 체코, 프랑스에 있으면 프랑스, 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의 시민이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만큼 또 반대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치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군대 가듯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많은 세계에 대한 시야를 이렇게 넓히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자기와 연관된 걸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게 자기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문학작품은 없는데 그걸 이렇게 상징화 잘 시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잘 써도 그걸 벗어나지 않아도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써도 아주 잘 쓴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박완서. 박완서 작가는 자기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작품을 쓰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또 그 많은 싱하는 누가 다 먹었나가 제목이? 그 정확한 제목이. 그것 보면은 그 어릴 때 기억이 왜 이렇게 생생해. 그 전달력도 완벽하고. 근데 물어보면 물론 그 기억이 조작됐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자기가 근데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여튼 그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그대로 하는 게 있고 그 기억을 문학작품은 좀 더 상징을 많이 씌워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그다음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사원 제복을 벗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이번에 보면은 하숙인들이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숙을 치지 않습니까? 하숙을 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누이가 이 돈을 주게 된 하숙인들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들은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윗자리를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먹고 그레고르 잠자가 있었던 가족의 자리를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힘은 돈이죠, 돈. 그 힘은. 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렇게 먹느니 나 죽고 말 거야 한 부분이 나오고요. 3번에 보면은 이제 또 한 번 그레고르 잠자가 나옵니다. 또 나오죠.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어두운 어떤 자기 방에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이제 환경도 되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걸음을 이끌게 될 수 없는 것은 음악 소리였어요. 그 누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죠. 그래서 음악 소리에 딱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숙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바이올린 우리를 위해서 켜줄 수 없어? 하거든요. 좋죠. 그런 거죠. 그래서 좋죠 했을 때 8쪽에 밑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악보들을, 어머니는 악보를, 유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레고르 잠자는 한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졸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거죠. 명확히 그들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음악을 알고 있는 나를 왜 모르는 걸까? 음악에 끌려오는 나를 왜 저들한테 저러는 걸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겠죠? 그런 분이 음악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갑축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겠죠. 이 사회에서 20세기 초반의 사회에서 지금의 사회에서 이것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음악이 그를 그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들킵니다. 집안에 갑증이 있다는 것을 하숙인들한테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이제 나가네 어쩌네 하면서 다시
들여보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이가 무슨 말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오빠가 아니다는 말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레고리 잠자가 듣습니다. 어떻게 죽죠? 그레고리 잠자가 갑중을 변한 다음에 자살합니다. 자살. 명확히 자살을 했다고 자살했다는 안 나와 있지만 자살로 추측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이제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서야 해요. 하니까 이게 그다음 이제 그레고리 잠자가 감동과 사랑으로서 식구들을 회상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은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했다. 가족이 제 갑축으로 변한 쟤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마저 방해할 수밖에 없는 애니까 걔는 없어져야 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또 말도 했지만 그보다 이제 그리고 잠자는 이 속에서 내가 죽는 게 낫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숙고 상태였다. 끝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는 보았다. 그러고는 그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졌고 그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 읽을 때 제가 자유를 코드로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실패 장면, 완성의 장면은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성이잖아, 작품이요. 성에서 그 모습을, 성공의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자기가 보였던 모습으로, 이것이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강인한 자기의 선택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게 선택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갑중을 치워버리죠. 버려버립니다. 가족들은 모든 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듯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한숨 쉬고 싶어. 그래서 각자들이 이제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마지막을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들을 읽어드릴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5번. 셋이 다 함께 집을 떠났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리하여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 모두가 탕카는 따뜻한 햇볕이 속속 뚫리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뒤로 기대어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명해 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래가 암담하지만 않대요. 왜 암담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담하고 있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 부인은 점차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고 그 동시에 딸이 그 즈음 들어 워낙 고달프다 보니 뒷밤이 창백해지긴 했건만 아름답고 풍요한 소녀로 꽃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내 딸이 다 컸구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쳤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딸이 이제 잠자가 되는 거예요. 딸이 잠자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부품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기쁨을 느낀 건 뭐였냐면요. 여기 읽어볼게요. 다시 했던 것을.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생각해보니 장래가 암담하지만은 않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조금 창백하지만 아름답고 풍요롭게 꽃피었다.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 젊은 몸을 쭉 뻗쳤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이 싹 생각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잠자가 해충으로 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